첫사랑 원희와의 애틋한 사랑 실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참 이상하게도 그 사람, 원희가 떠오르더군요. 이제 와서 뭐하러 그 얼굴을 떠올려. 혼잣말처럼 내뱉으면서도 나는 괜히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흑백이 바랜 졸업사진 한 장. 저 구석, 교복을 입고도 유난히 눈빛이 선하던 그 아이. 원희였습니다. 1979년 시골 읍내 고등학교 2학년 교실 3열 창가에서 처음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독 많이 불던 봄이었죠. 원희는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서 노트를 끼고 햇살을 맞고 있었고 그 순간부터 제 세상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장호 학생, 왜 자꾸 창밖만 봅니까? 아, 아닙니다, 선생님. 담임의 호통에도 저는 그저 그 애가 웃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 시절엔 손 한 번 잡는 것도 큰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희에게 고백도 못하고 늘 책상 서랍에 손편지를 넣어두었습니다. 원희야, 오늘 웃는 거 봤다. 햇살보다 더 예뻤어. 나는 내가 좋아. 하지만 원희는 그 편지들에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미소만 짓고 조용히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미소 하나에 저는 하루를 견디고 그 다음 날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3학년이 되었고 졸업식 날 그녀는 제게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장우, 이건 내 거야. 나는 서울로 이사 간다. 상자 속엔 제가 보냈던 손편지들이 한 장도 빠짐없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 다 알고 있었어. 답장 못해서 미안해. 왜 말을 안 했니? 그랬다면 우리 더 아팠을 거야.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원희는 버스에 올라탔고 저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원희를 단 한 번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졸업 이후 저는 군에 다녀오고 서울에 올라와 남들처럼 작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던 시절 첫 월급으로 조그만 라디오 하나를 샀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밤늦게 흐르던 라디오 사연 방송을 들으며 불현듯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안동에서 상경한 청취자입니다. 학창시절 마음속에 담아둔 사람. 이장우라는 이름, 혹시 그가 듣고 있다면 잘 지내는지 그 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원희? 정말 원희가? 그날 밤 저는 하얗게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 그 방송국으로 전화를 걸면 연결해 줄 수 있을까 싶어 다음 날 조심스레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라 연락처는 드릴 수 없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원희가 졸업식 날 남겼던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을까? 이사 간 지 오래일 테지만 저는 무작정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골목 끝에는 낡은 단독주택 하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관엔 다른 성씨가 붙어 있었지만 저는 한참이나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원이란 분이 사신 적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작년부터 살았는데요. 예전에 그런 이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참 어이없게도 감정이 북받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길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겨울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원희야, 내가 나를 기억해주는 그 한마디에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혹시 언젠가 너와 마주할 수 있다면 그땐 꼭 말하고 싶다. 나 여전히 너를 좋아한다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라디오를 켰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한번 그 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올까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출장차 들른 안국동 헌책방 골목에서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비가 오던 늦은 오후
가게 문 앞에 쌓인 책들 중 그 시절의 연애라는 제목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책장을 넘기던 저는 책 사이에 누런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장우에게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한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 그 시절 너의 편지를 몰래 읽고 매일 울었어. 내가 좋았지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고 엄마는 아프셨고 나는 꿈이 아니라 생계를 먼저 생각해야 했어.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멀리 갔어.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너도 나처럼 조금은 그리워해줬으면 좋겠어. 원희.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책방 안조명이 흐려지고 사람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 진짜야? 손이 떨렸고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오래전부터 울고 있었던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편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치 고등학교 시절 그때처럼 가슴이 벅차고 설렜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늦게라도 그녀의 마음을 확인한 게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원희야, 이 편지가 너에게 닿지 않더라도 나는 쓰고 싶었어. 나도 너를 잊지 않았어. 그날 너의 미소가 나를 살게 했고 너의 침묵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너무도 고마워. 네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도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사랑했던 거야. 편지를 쓴 지 며칠 후였습니다. 그저 마음을 비워보자는 심정으로 쓴 편지였기에 답장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흰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이 김원희, 발신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끝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뜯지도 못하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장우야, 그 편지, 내 글씨체 하나하나를 보는데 시간이 마치 거꾸로 가는 것 같았어. 우리 너무 늦지 않았다면 한번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 나는 지금 구례에서 작은 찻집을 하며 살고 있어. 혹시 올 수 있다면 4월 18일 오후 3시 매화꽃다방으로 와줘. 나 네가 와도 안 와도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을게. 원희. 4월 18일. 그날이 다가오는 동안 저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날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혹시 그녀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수십 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메고 첫 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손에 쥔 지도 한 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구례 간전면, 그리고 매화꽃다방. 마치 시 한 구절 같았습니다. 찻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간판은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나무로 되어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하얀 머리에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인이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희야. 그녀가 고개를 들고 천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웃었습니다. 세월을 지나도 그 미소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우야, 정말 와줬구나.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단 둘만 남은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찻집 안은 조용했고 밖에서는 봄비가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저는 눈앞의 원희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많이 바꿔놓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그때 그 아이 교복 입고 창가에 서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차 식겠어? 따뜻할 때 마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저는 덥석 잔을 들었습니다. 매화차야. 이 동네에선 봄마다 매화꽃이 피거든. 향기가 좋지? 향기를 맡으니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남몰래 품고 있던 시간들이 차양이 되어 제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지냈어? 벌써 15년이야.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 둘 곳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내려왔어.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우, 너는 잘 지냈니? 그냥 그렇게 살았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지금은 혼자야. 몇 해 전에 이혼했어.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우리는 그렇게 짧은 말들로 긴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눈빛과 숨결 사이에서 오갔고 그리움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너를 다시 본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나도 그래. 근데 이렇게 만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벅차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너랑 더 많은 말을 나눴더라면 어땠을까 싶어. 내 손 한번 잡아봤더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어딘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잡아도 될까? 저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망설이다가 작은 손을 제 손 위에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봄비가 그쳤고 창밖에 햇살이 번져왔습니다. 찻집을 나서자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원희는 작은 꽃무늬 스카프를 메고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뜬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까운데 매화길이 있어. 같이 걸을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엔 막 피기 시작한 매화꽃들이 흐드러졌고 바람은 상냥하게 볼을 스쳐갔습니다.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도 편안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사람들처럼요. 서울, 아직 바쁘지? 하루가 참 짧아. 그냥 바쁘게 사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여긴 시계가 천천히 가. 그래서 처음엔 답답했는데 어느 순간부턴 그 느림이 좋아졌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우야, 넌 지금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쎄, 예전엔 두려웠어. 새로운 감정이 나를 흔들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다시 누굴 마음에 들이는 게 버겁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있어서 이런 생각이라도 하게 되는 것 같아. 다시 사랑하고 싶다고. 그녀는 살짝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아니었다면 이 길을 누군가와 다시 걷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야.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하늘로 오르듯 날렸고 우리 두 사람은 그 봄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이 늦은 봄의 설렘이 비록 젊은 날의 열정은 아닐지라도 조용히, 깊이,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이라 부를 수 있다는 걸. 서울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저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고 거리는 언제나처럼 바쁘게 흘러갔지만 제 마음 한쪽엔 조용한 공간 하나가 생겨 있었습니다. 거기엔 하얀 블라우스와 꽃무늬 스카프를 맨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착각일까? 밤마다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편으론 다시 감정을 키우기엔 우린 너무 멀리 돌아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뒤 원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장우야, 혹시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면 여기에서 매화축제 열려. 손님이 많아 바쁘긴 한데 내가 있으면 좋겠어서. 저는 몇 번이나 답장을 쓰다 지우고 결국 짧게 보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용기 앞에서 나는
너무 소심하게 물러서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회사 동료의 퇴임식이 있던 날, 작은 식당에서 열린 조촐한 모임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말하지 못했던 사랑, 고백하지 않았던 진심, 그거 평생 남아요. 그 말이 가슴을 쿵 하고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기차를 탔습니다. 구례행 막차였고 창밖엔 다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찻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창 안에 불빛 하나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그녀가 나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엔 희미한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왜 왔어? 생각 다 했어. 나 다시 사랑해 볼게. 늦어도 어색해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말없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봄비가 그친 밤 우리의 마음엔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찻집 앞에서 그녀를 다시 안았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랑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과 처음처럼 설레는 순수함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것을. 그 후로 저는 서울과 구례를 오갔습니다. 토요일이면 첫 차를 타고 내려와 찻집 일을 도우며 하루를 보내고 일요일 밤 막차로 돌아가는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녀의 찻집은 작고 고요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말없이도 자주 서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찻집 옆 작은 정원을 손질하던 중 그녀가 말했습니다. 장우야, 누가 그러더라. 중년의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숯불처럼 오래 가야 한다고. 저는 삽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꽃은 금세 타오르지만 숯불은 따뜻함을 오래 남기잖아. 너랑 나는 그런 사랑이면 좋겠어. 그녀는 잠시 조용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눈이 좀 불편하지 않아? 나처럼 혼자 사는 여자가 중년 남자랑 어울리는 거. 말 많은 동네니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진심이면 세상 말은 바람일 뿐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야 정말 내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다시 해줘. 내 사람 바로 너야. 그날 저녁 찻집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원희는 기타를,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누구보다 평온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의 빈자리를 알아봤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랑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기다렸던 마음이 비로소 도착하는 것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찻집 손님들에게도 동네 사람들 눈에도 이제 그 여자 그 남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익숙해질수록 불안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원희가 말했습니다. 장우야, 너 자녀들은 괜찮을까? 나 같은 사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얼마 전에도 제게 이혼 후에도 가족이라는 책임을 지라며 냉랭한 메시지를 보내온 바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짐이 되긴 싫어. 내 삶에 불편한 변수로 들어가긴 미안하고.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 저는 오랜만에 혼자 울었습니다. 그녀가 짐이라니요. 그녀는 내가 오래도록 기다려온 사람인데. 며칠 뒤 다시 구례로 내려가 찻집 뒷마당 평상에 앉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원희야, 세상 눈도 자식들 반대도 다 무섭고 힘들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너 없는 삶이야. 그녀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우리 이제 건강도 자신 없고 누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 그런 우리가 서로의 남은 날을 덜 외롭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조금 더 마르고 조금 더 약해졌지만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혼자 살긴 너무 쓸쓸하긴 하지. 그날 우리는 함께 병원 검진을 예약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서로의 건강부터 확인하자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적금을 함께 관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랑이란 마음을 주고받는 일뿐 아니라 삶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 그녀를 만나 저는 그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올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의 월세집을 정리하고 구례에 방 하나 얻는 대신 그녀의 집에 함께 살기로. 잠깐 눌러있는 것뿐이야. 라며 겸연쩍게 웃었지만 이건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너와 살고 싶다. 처음엔 그녀도 망설였습니다. 방이 좁다느니 생활 리듬이 다르다느니 자잘한 걱정들을 꺼내놓았지만 결국엔 부엌에 식기 2벌을 더 놓았고 수건을 여분으로 챙겨두었습니다. 우리의 아침은 단순했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 커피 포트를 올려놓으면 그녀는 뒤따라 나와 말없이 식빵을 굽고 달걀을 삶았습니다. 잘 잤어? 응, 네가 곁에 있어서. 이런 짧은 인사가 이제는 세상 어떤 시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찻집에서 손님이 잠시 뜸해진 틈에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도 조용했고 바람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일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시끄럽지도 외롭지도 않고. 그날 밤 우리는 마을 회관 앞 벤치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사람들 몇몇은 지나가며 인사했고 한 할머니는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둘이 참 보기 좋아. 손주 볼 날 있겠네. 허허.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주는커녕 같이 약국 가는 것도 벅차요. 그러나 그 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늙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루라도 더 서로의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젠 너 없이 그 어떤 하루도 의미 없을 거야. 그녀와 함께 사는 매일이 특별할 건 없지만 이제는 매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결국 함께 버텨주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라는 걸.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점점 쌓여갈수록 우리의 하루하루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원희가 자주 피곤해하고 숨이 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정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장우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혼자였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야. 저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있어줘서 힘이 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우리의 손은 더욱 단단히 맞잡혔습니다. 어쩌면 늦게 시작한 사랑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찻집 작은 마루에서 원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저도 그 말에 응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평생 너와 함께 걷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어떤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꼭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 서로를 지키고 함께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